자, 이제 9시 5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좀 지겨우시겠지만 간단하게 그 안내를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회의가 2020년 7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상생 그리고 통일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평화경제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통일활동가를 양성하며 궁극적으로 이 땅의 자주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 보시듯이 5가지의 주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반도 평화경제회의에서 매주 월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하고 또 공유하고 싶은 주제를 골라서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그런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평학당이 오늘로 15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현재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창현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제목은 격변의 한반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굉장히 굳은 의지가 담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모든 열쇠는 한미연합훈련이 쥐고 있다. 두 번째, 바이든 대북 적대 정책을 고집하며 결국 오바마2로 가고 있다. 셋째, 북은 정면 돌파전을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다. 넷째, 미, 중은 마르고 닳도록 싸울 것이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어디에 기인하는가. 마지막 6번째, 우리가 가야 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런 주제로 김창현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교수님을 따뜻하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중지하겠습니다. 네. 김창현 교수님. 김창현 교수님 안 계시나요? 김창현 교수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크게 잘 들려요? 네. 예.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 화면을 저 슬라이드 쇼로 해서 좀 크게 옆에 안 보이게끔 띄울 수 없을까요? 네, 그냥 안 되나요? 예, 안 되네요. 안 돼요. 예. 슬라이드 쇼가 안 된다고요? 예,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공유 잠깐 껐다가 그 화면 슬라이드 한 다음에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어떤 상태죠? 제 목소리 안 들립니까? 목소리는 잘 들리고요.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 공유할까요? 예. 네, 해주세요. 예. 이 참 귀한 시간에 참 시간을 이런 시설에 의해서 오래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이영수로 되어 있는데 김창현으로 좀 바꿔주세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처 이름이 이영수입니다. 네, 강의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제목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제목을 뽑아봤어요. 우리 가장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금의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뽑아본 건데요. 그럼 넘어가 볼까요? 뭐 제 소개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첫 번째 제목줄을 잡기는 모든 요소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쥐고 있다라고 뽑아봤어요. 이제 그렇게 뽑게 된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그 3월 달에 연합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경우에도 남북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바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군사훈련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모든 나라의 군대들은 다 군사훈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군사훈련을 하는데 군사훈련 자체를 가지고서 시비하는 것은 북도 군사훈련을 하면서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계속 안 들렸나요? 조금 전에 끊겼습니다. 네. 근데 이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은 북은 모든 일에 있어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어느 나라나 군인들은 다 군사훈련을 하고 또 새로운 무기를 만들면 실험을 하고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은 그 성격 자체가 북에서 인정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넘어가 볼까요? 한미연합훈련을 올해 단행하면은 남북관계는 이제 파탄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고 또 대북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한평경제회의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올해 단행하면은 바이든 정부와의 첫 단추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북과 더 이상 대화 없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을 했었죠. 사실 넘어가 보면 그렇죠. 북의 강대강은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강대강과 선대선을 하겠다. 즉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가고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죠. 군사훈련을 하게 되니까 바로 탄도미사일을 2발을 3월 달에 발사했죠. 실제로 8차 당대회에서 넘어가 보면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 관계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자.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치 군사적 대립을 말하는 것이죠. 딱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코로나 방역이나 혹은 개별 관광이나 인도주의적 지원과 같이 변죽 울리는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치 군사적 대립, 상대에 대한 적대 행위에 대한 일체 중지와 북남 선언에 대한 무거운 이행, 성실한 이행을 하자.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3년 전 봄날같이 돌아갈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기준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했던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에 대한 일체 중단의 가장 상징을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본다는 것이죠. 넘어가 보면 그럼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뭘 말하는 거냐?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유독 다른 훈련과 다른 점은 이것은 첫째, 북을 정확하게 타겟을 삼고 있다는 훈련이죠. 훈련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군사훈련이냐에 따라서 군사훈련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북을 적으로 한다는 것과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인 미국과 최근에 우리가 쓰고 있는 GDP 대비로 했을 때 우리의 군사비로 따진다면 이제 세계 6위권 안에 들을 정도의 군사 대국이 됐거든요. 이 군사 대국 두 나라가 북을 상대로 핵으로 북을 공격하는 훈련을 한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현재 좀 한미연합훈련에서 갖고 있는 작전 계획으로 따지면 새 작전 계획이 501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1호는 2015년도에 세워진 이 계획인데요. 대량 살상 무기를 공격적으로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즉 북의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가 있는 곳을 타겟을 정확하게 때리는 건데 북에서 이쪽을 공격하지 않아도 징후만 보여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훈련 계획이라는 거죠. 작전 계획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북에도 공격 징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냐? 그럼 미국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주 그 계획 자체가 겁나는 계획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북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넘어가 볼까요? WMD 제거는 이제 주한미군의 제2참학 대대소속 501 중대가 실제로 2019년도 12월에 북의 지하시설과 유사한 곳에서 북과 교전 후에 접수하고 핵심 요원을 생포해서 그야말로 이제 그 생산시설을 접수 회수하는 임무를 훈련을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WMD 제거 부대가 동원되어지고 그 다음에 참수작전이라고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참수작전은 북 지도부를 겨냥하는 건데요. 이제 그 75 레인저 연대가 출범을 했죠. 작년에 6월 달에.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인데 우리 한국 킬체인 참수부대와 공동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방첩 사이버 대응에다가 인간정보, 기술정보, 지형정보 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무인 항공기 등을 통해 적의 요인, 정확하게 한다면 북에서 가장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부대가 이 5015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넘어가 볼게요. 원래 그 전까지 2015년도 전까지 갖고 있었던 작전 계획은 5027이었습니다. 5027은 이제 74년대에 만들어졌던 남북한 재래식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 계획인데 이 5027 계획은 북이 먼저 도발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 그것을 응징하고 그 다음에 미군 69만 명이 총동원돼서 북으로 쳐들어 올라가서 북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이런 계획을 세웠었단 말이죠. 전면전을 하는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핵무기에 의한 선제 타격 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5027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전쟁 훈련이고 또 5027까지를 5015에는 다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전면전뿐만 아니라 이제 참수작전, 그야말로 모든 전쟁 훈련 계획의 완전한 완성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 볼게요.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동원되는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미국에서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전략 폭격기들이 동원이 돼요. B1B 랜서, B2 스텔스, B52 전략 폭격기 주로 이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스텔스기는 뭐 세계적으로 몇 나라가 없는 무서운 무기죠.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무기이고 또 최근에 F-35A기라고는 그 스텔스기를 우리나라에서 작업지 40대를 도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B1B 랜서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얘는 그 별명이 검은 백조라고 불러요. 근데 모든 전폭기들은 특징이 무거워요. 무기를 많이 싣고 가기 때문에 무거워서 느려요. 그런데 B1B 랜서가 유명한 이유는 얘는 마하로 납니다. 마하가 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속 340m의 음속으로 우리 제트기 왜 싹 소리 나면 여기서 소리 나는데 빙이 저기가 있잖아요. 그게 마하잖아요. 마하. 그렇게 빠르게 나르는 전폭기라서 얘가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승무원이 4명밖에 안 탔는데 무기는 엄청 싣고 날라오는데 얘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리틀보이급 원자탄들을 2,000발 이상 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막 2대씩 와요, 한반도에. 그거를 오는데 거기에 이걸 싣고 왔는지 안 싣고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한반도 저 휴전선까지 밤에 날다가 가요.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도 모르고 가장 북의 인민들은 무시무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애들이 떠요.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제 항모전단이 수시로 뜨죠. 항모전단은 항공모함을 모함으로 해서 구축함이 한 5대 이상, 또 잠수함, 순양함 이런 것들이 쭉 같이, 그리고 항공기가 그 50대 이상이 그 위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이 정도 항모전단이 하나 뜨면은 북의 규모의 땅은 30분 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많은 양의 핵무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걸핏하면 부산항에 항공모함들이 막 2대씩 오고 가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실제로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행사다. 그래서 또 특히나 시뮬레이션을 한다. 실기동이 없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거라서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동족을 겨냥한 군사 연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규모나 형식을 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딱 답이 나와요. 독도 수호 훈련을 우리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올해 6월 달에 했어요. 6월 14일 날. 독도 수호 훈련 하니까 누가 발끈한지 아세요? 일본이 발끈해가지고 요번에 G7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잖아요. 그 다들 언론에 뭐라 나왔냐면, 이제 드디어 문 대통령이 요번에 스가 총리를 만나서 그동안 꼬여있던 한일 관계를 푸는 정상회담을 할 거다라고 내다봤는데, 스가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날 G7이 열리는 그날 독도 수호 훈련을 한다는 소식을 스가가 듣고서 발끈해가지고 안 했다는 거예요. 군사훈련 이런 거죠. 독도 수호 훈련을 한다고 북에서 발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이유는 북을 정확하게 타겟으로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지도부 암살까지 포함한 그런 핵을 동원해서 때리는 전쟁 훈련을 하니 이걸 도저히 동의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넘어가 볼까요? 왜 힘드냐면요. 한미합동훈련의 본질이 이런 거예요. 전쟁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군은요, 어떤 경우든 간에 전쟁 훈련에 있어서 실기동 훈련을 무척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자국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자국의 어느 한 땅에다가 막 대포 쏘고 막 비행기 날아가서 때리고 하는 훈련을 해버리면 미국 본토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훈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산을 갖다 하나 다 없앨 정도로 많은 폭탄을 퍼부어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전 세계에서 가장 프렌들리한 땅이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전쟁 계획을 완성하는 거예요. 실기동 훈련을 하면서 자신들이 세워놨던, 왜냐하면 모든 군대는 제일 좋기는 실전 경험이 있는 군대가 제일 좋고요. 근데 전쟁하러 가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기동 훈련을 해보는 게 최고의 꿈이거든요. 그 꿈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이 이렇게 해서 붕괴되기를 희망하는 게 강력히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하고 막 군비 경쟁해가지고 소련을 붕괴시켰던 아주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북을 계속 공격하는 이 훈련을 자꾸 하면 북이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북은 평상시에 많은 군인들이 다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 노동자들이, 공장 노동자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건설 현장의 노동자를 왜 노가다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일반 노동자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렇듯이 북도 마찬가지인데, 그 건설 노동을 주로 군인들이 합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이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전부 다 빵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건설 붐인데,
그 건설 붐 현장이 다 멈춰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피곤하고 북이 경제적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있죠. 돌발적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제일 문제는 싱가포르 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북은 뭘 약속했습니까? 미사일 실험 발사 같은 것을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썼잖아요. 근데 하노이 노딜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바로 그해 8월에 했고 12월에 했고 지금 올해 3월 달에도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남북 군사 합의를 누가 다 파기하고 있냐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무기를 어마어마 무시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스텔스기 한 대 1억 5천만 달러짜리를 막 도입하고 있는데 김여정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니 그 비행기 당신들 농약 뿌리려고 사냐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비행기에다가 우리가 개발한 게 현무4를 개발했는데 현무4는 아시다시피 벙커버스터입니다. 벙커버스터라서 얘는 벙커에 들어가면은 뚫고 들어가서 한참 안에 뚫고 들어가 터지는 건데 스텔스기에다가 현무사를 장착해가지고 야밤에 뜨면 평양까지 가는데 30분도 안 걸리는데 아무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레이더에 안 걸리니까. 그 F-35A기에다가 현무사를 가져서 때리면 주석궁을 때리는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건 굉장히 아주 겁나는 얘기거죠. 그래서 북은 전쟁 연습, 한미 전쟁 연습하면서 대화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이 있는 한 대화 없다. 그냥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아요 하는 어렵지 않아요. 국가 대화를 시작하고 싶으면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라. 아주 제 말이 100% 맞을 겁니다. 만약에 연구 중단을 하라는 것은 뭐 지나칠 테니까 옵션을 걸면 되지 않습니까? 국가 대화를 하는 기간 중에는 서로 대화를 할 중에는 우리 판문점 선언하고 싱가포르 회담하고 이런 거 할 때 어땠습니까? 군사훈련 중단했잖아요. 그렇게 중단하자는 거거든요. 일단 중단 선언하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이 모든 남북 관계를 풀고 적대기를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상징 1. 모든 열쇠는 어디가 지고 있다? 한미 연합 훈련이 지고 있다. 예, 첫 번째 해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어요. 바이든 정부가 과연 이제 어떤 길을 가고 있냐라는 것인데, 그거는 뭐 미국이 아주 다 정리해가지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제출한 바가 아직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2+2 회의와 그다음에 4월 달에 있었던 바이든의 그 의회 연설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내용 세 가지를 보면서 대충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2 회의를 보니까 이때만 해도 아직 입장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상당히 좀 황당했어요.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는 고개 숙인 트럼프, 제가 고개 숙인 트럼프를 띄워놨는데 사실은 싱가포르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은 아주 역사적이었거든요. 그동안에 했던 남북, 북미 간에 맺었던 모든 그 협상을 뛰어넘는 협상이었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제네바 합의 94년도에 최초로 북미 간에 맺었던 합의의 기본 정신은 북이 갖고 있는 핵의 무기, 핵무기 개발의 것을 동결하고 현재 단계에서 동결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한다. 이게 북미 간에 맺었던 모든 합의의 항상 1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졌던 2005년도에 있었던 9.19 베이징 공동성명도 그랬고 2007년도에 있었던 2.13 합의도 그랬습니다. 전부 다 1번은 북의 핵 활동 중단이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항상 그렇게 CVID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정말 과감했죠. 싱가포르에 대면서 1번이 뭐였냐면 관계 개선하겠다는 거죠. 북미 간에 평화협정 맺고 그리고 국교 수립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나서 비핵화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싱가포르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를 하고 돌아간 트럼프는 미국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히나 군산 복합체의 주류들한테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붕괴돼 버렸죠. 나중에 선거에서까지 이제 깨지게 되는 결정타를 얻게 되는데 지금의 미국은 민주와 공화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정당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미 군산 복합체를 중심으로 하는 군수 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와 그렇지 않은 비주류 싸움이다라고 봐도 좋을 만큼 군산 복합체가 민주와 공화 양쪽에 유력 정치인들은 다 정치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군산 복합체의 돈으로 대통령이 되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워싱턴 정가에서 군산 복합체의 돈을 받아가면서 성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주지사 출신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은 상원 의원 출신도 아닙니다. 그냥 부동산으로 자기 돈 벌어서 왔던 정말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죠. 결국 이 사람은 붕괴되죠.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바이든이죠. 바이든은 그야말로 군산복합체의 사랑을 받고 NIT와 CNN의 주류 언론들의 아주 큰 사랑을 받으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메리카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죠. 이제 백을 이제 주장합니다. 아메리카가 돌아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군산복합체가 돌아왔다라고 저는 읽혀져요. 넘어가 볼게요. 이분이 이제 그 2020 올해 4월 28일 날 외교와 이제 스턴 디터런스라고 하는 이제 단호한 억지를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의 인권과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북에서는 굉장히 그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대응을 하는데 크게 이제 미국의 그동안의 대응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첫째는 이제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처음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깜짝 놀랐는데 북은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존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뭘 쓰고 있냐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한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무슨 의미냐면 북을 없애는 것이 항구적 평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대북 정책을 쓰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조지 부시를 띄워놓은 게 조지 부시 짝퉁으로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여러 그 대통령들 중에서 정말 조지고 부시고 좋아한다 해가지고 조지 부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냥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막 두들겨 패고 북을 악의 축 해가지고 압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밑에 다시 오바마를 왜 띄워놨냐면 지금 군사적 옵션으로는 북을 압박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북은 이미 2017년도 9월에 수소폭탄 실험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 2017년도 11월 29일 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화성 15호가 13,000km 이상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서부터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을 압박하고 공격해서 내려앉힐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을 계속 적대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군사적인 옵션을 못하게 되면 경제 제재를 또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미국은 유엔 제재 빼고도 미국 자체의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적대 정책을 계속 쓴다면 결국 북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자력 갱생을 하면서 동면 돌파 간다면 결국 남은 것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버전 2로 가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결국은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으나 그가 가고 있는 방식은 오바마 전략적 인내 버전 2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한미일 군사 동맹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한미일 군사 동맹체 추진은 트럼프 때보다도 오바마 때 훨씬 더 강하게 추진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미일 동맹이 가장 근간을 이루죠. 미일 동맹이 근간이라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일 동맹을 하위 기념으로 차지하는 것이 이제 한국인데 일본의 밑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죠. 사실 미국이 가장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에 있어서 가장 화를 내는 게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지만 지소미아를 우리가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아주 펄쩍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지름길로 그 지렛대로 만든 게 지소미아인데 그 지소미아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을 깨겠다고 하는 뜻이니까요. 굉장히 미국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사고했던 거죠. 지금도 미국은 왜 너희는 쓸데없이 그 아무 돈도 안 되는 역사 문제를 가지고 그 지금도 싸우고 있냐. 그 왜 자꾸 그 위안부 문제나 또는 강제징용 문제로 싸우고 있냐라고 미국에서 많이 화를 냅니다.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 교수가 그 위안부 문제는 그냥 매춘 행위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우연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국가 정책과 맞물려서 이 사람이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쿼드 참여에 대한 압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동맹 체제의 강화는 결국 대중 방어 체계 확대 강화로 가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것이 이제 가장 미국의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 내 저한미군 전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전 시설을 확대하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공항들을 다 군사공항으로 기능을 확충하고 있고,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족쇄를 풀어줬잖아요.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왔다고 다들 막 좋아할 때 저는 참 억장이 약간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미사일 사거리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라는 것도 처음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800km 이상을 풀어준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에 있어서 8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새롭게 우리가 1000km, 1500km를 만든다면 그건 다 중국을 견제하는 용이 되는 거라서 결국 대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풀어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뭐 풀어줄 때 그냥 풀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전작권 문제하고 맞바꿔치기 한 거거든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되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온갖 조건 다 걸었단 말입니다. 군사 훈련을 갖다가 몇 번 같이 하면서 그때마다 전작권 가져갔을 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게 조건으로 보겠다. 방위비도 올려야 된다. 미제 무기도 사야 된다. 온갖 거 다 하고 끌고 다니다가 땡처리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작권 얘기는 맞바꿔치기 하면서 미사일 사거리 풀어주고 나서 굉장히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니까 제가 억장이 많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인권 문제인데요. 도대체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이 북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 폴리티컬한 문제거든요. 어느 나라나 인권 문제 있는데요. 하나 넘어가 볼게요. 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치적 자유가 없다. 그리고 모두 다 헐벗고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즉 정치적 자유권 그리고 이제 사회권 뭐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성매매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직업의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람을 기관총으로 난사해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사람을 기관총으로 난사해 죽인다는 얘기를 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는 게 현수물이 떠올라요.
그 삼지연 악단 단장 현송월 다 아시죠? 현송월이 2012년도 조선일보의 일면 탑 기사에 김정은의 옛 애인 현송월 포르노 찍다가 체포되어 기관총으로 난사해 죽였다고 났어요. 그러다가 그사가 2018년도에 삼지연 악단 단장 자격으로 우리나라 왔을 때 제가 그랬죠. 예수님 이후 최대 부활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아무도 사과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정정 보도도 안 해요. 더 큰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뭐만 남은지 아세요? 이미지만 남는 거죠. 세 가지 이미지가 남았을 거예요. 아, 김정은 위원장은 옛 애인이 있었구나. 두 번째, 그 노래는 포르노가 범람하는구나. 세 번째, 거기는 사람을 기관차로 쏴 죽이는구나. 근데 현송월이 안 죽고 살아있다면 세 가지 다 거짓말인데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다 진실로 남아버렸다는 것이죠. 넘어가 볼게요. 북에서는 이렇게 자신들을 보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인간이 행사해야 될 자주적 권리다. 그래서 가장 큰 인권 유리는 경제적 불평등이고 착취 구조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회는 가장 인권 유린이 없는 좋은 사회고 자신들을 대가정 아주 전체 인민들의 행복한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강도와 강간, 총기에 의한 살인사건,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각종 증오범죄가 하는 치는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인권 유리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인권에 관련된 접근을 할 때는 체제 존중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간에 인권 문제를 다르게 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정치의 자유로만 놓고 본다면 북에는 정치의 자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프리덤 하우스에서 나온 지표를 보면 0점부터 7점까지 있는데 북의 정치적 자유는 0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그런 인권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토론자로 참가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북에서의 정치적 자유라고 할 때 북의 정책,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북은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많은 인민들이 동참해서 토론하거든요. 공장에서 토론하고 그리고 가정마다 마을에 돌아가서 토론한단 말입니다. 총화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당대회가 열렸다 또는 뭐 이제 중앙위원회 8차 뭐 3차 전원회가 열렸다. 그럼 어떤 게 결정나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또 며칠을 토론을 해요. 그래서 국가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많은 인민들이 가장 많이 아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이에요. 그 정치적 활동에 참여의 자유잖아요.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정치적 자유를 0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우리식으로 미국식으로 보는 기준이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이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북을 바라볼 때 인권을 하는데 뭐 북에 인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어느 나라나 인권 문제는 다 있습니다. 다만 인권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격용으로 쓰는데 미국하고 북이 나중에 국교를 수입해도요. 북의 인권 문제에 실패할 겁니다. 왜? 지금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고 이렇게 잘 살다가도 요즘에 관계가 틀어지고 하니까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공격하거든요. 덩달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중 의식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욕을 하면 우린 덩달아서 중국을 같이 욕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바로 작년 10월 10일 날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기념식에서의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삼중고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자연재해 때문에 고생하고 또 제재 때문에 고생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북한 인민들에게 건강해줘서 감사하다, 고맙다를 갖다 13번씩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 밑에 있던 군인들하고 시민들이 다 울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독재자의 나라, 그냥 막 인민들은 굶주려 가지고 지도자를 타도 하지 못해서 이글이글거리고 있는 나라의 모습이냐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패러다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미국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북은 어떤 지금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제목이 나오잖아요. 주목에는 주목으로 해야 된다. 이게 북의 얘기예요. 북에는 주목에 관련된 속담을 많이 씁니다. 뭐 주목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자기 눈물을 닦는 것 외에는 쓸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한마디로 국제관계에서 주먹이 약하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같이 어마어마하게 센 나라가 북을 자꾸 때리려고 할 때는 결국은 주먹이 약하면 무조건 미국 말을 따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세운 말이겠죠.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2017년도가 얼마나 살벌했던가 기억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유엔 총회에서 북을 토탈리 디스트로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냥 다들 깜짝 놀랐죠. 선전포고잖아요. 완벽하게 부셔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북에서 2달 뒤에 13,000km 날아가는 화성 15호를 쏘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야 이제 디스트로이 하겠구나 라고 바라볼 때 갑자기 정세가 바뀝니다. 2018년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평양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 하면서부터 정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요. 싱가포르 회담이 6월 11일 날 열리고 9월 19일 날 그 유명한 눈물겨운 문재인 대통령의 5일 경기장에서의 평양 시민 15만 명을 모아놓고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고 하는 우리 보다가 다 울었잖아요. 그러한 그 숨가쁜 정세를 순식간에 뒤집은 게 누구냐? 미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죄송스럽지만 북이란 말입니다. 북이 정세를 엎어버렸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정말 감동스러운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2018년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 나기 일주일 전에 4월 20일 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거기에서 뭘 결정하냐면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이 아니라 경제 총력 집중 노선을 해서 이제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가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또 한 번 놀랍니다. 정말로 정말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 2월에 하노이 노딜이 되고 2019년도 8월에 군사훈련하고 그때 북에서 뭐라냐면 2019년도 연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019년 연말이 되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19년도 12월 31일 날 조선노동당 중앙회 제7기 5차 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이제 더 이상 핵협상 없다. 더 이상 협상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넘어가 보죠. 정면 돌파하겠다를 선언합니다. 정면 돌파. 정면 돌파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풀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비핵화와 제재를 연결시켜 보려고 한 게 하노이잖아요. 하노이에서 북이 지출한 안이 뭡니까?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동결하겠다, 중단하겠다 이거예요. 대신에 민수형 제재를 풀어라. 그래서 관계 개선해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없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력경쟁하겠다. 이게 1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핵을 동결하는 게 아니라 핵 억제력을 더 강화해서 핵무기를 마구 생산하겠다라는 얘기죠. 사실상 미국과 이제는 대결 정책으로 가겠다를 선언한 게 2019년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게 결정이 이제 나고 나니까 사실상 넘어가 보죠. 사실상 이제 뭐 자강력 제일주의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력갱생의 김정은판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강력 제일주의로 간다 이제. 우리 힘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핵무기 또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세력들에게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유를 위한 핵무기이고 이 핵무기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선제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데 쓰지 않겠다. 이 핵 보유국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대신에 우리를 건드는 자는 핵으로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것에 대한 보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 이때부터의 대응 능력을 보면 올해 이제 넘어가세요. 올해 8차 당대가 올해 1월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강대강 선대선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은 더 극심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희망을 걸지 않아요. 당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 당신들이 대조선 적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고 더 강화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한 우리는 혁명 무력 강화에 더 진력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갑자기 대화와 대결 얘기가 나오니까 막 흥분들을 하는데 저는 어느 한 곳에 글을 썼지만 조금도 달라짐이 없다. 북의 전술은 2019년도에 연말에 있었던 그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의 정면 돌파전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올해 1월 달에 결정 내린 내용을 보면 핵기술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소형화하고 경량화한다. 한마디로 핵무기가 다량 생산된다는 뜻이죠. 거기에 아주 겁나는 게 하나 나오게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뭐가 나옵니까? SLBM이 나옵니다. ICBM과 SLBM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ICBM이 최고의 무서운 전략 무기이긴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활용도에 있어서는 ICBM보다는 SLBM을 훨씬 더 선호하죠. 왜냐? ICBM은 너무나도 멀리까지 날아가는 걸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럽 같은 나라들은 ICBM이 멀리까지 날아갈 이유가 없죠. 자기들의 잠재적 적은 러시아였고 모스크바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북은 13,000km를 날아가야 되니까 ICBM의 사거리로 따진다면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북이 제일 발달돼 있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가장 선호하는 전략 무기는 SLBM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저 인공위성이 군사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아래로 찍으면 사하라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 있는 정갈도 다 찍어내요. 그런데 거기서 못 찍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바닷속을 못 찍어요. 바닷속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 고래와 상어를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SLBM이 무서운 겁니다. 잠수함이 무서운 건데 그런데 SLBM의 개발을 북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핵 잠수함이 곧 갖게 될 거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잠수함이 4,000톤급, 5,000톤급이 돼야지 이제 이 SLBM을 싣고 가는데 그거는 심포에서 많이 만드는 걸 보여주었는데 핵 잠수함이 아니고서는 디젤에 의한 잠수함들은 자주 떠올라야 되는 약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핵 잠수함은 한 1년씩 깔아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핵 잠수함이 LA 앞바다에 한 1년씩 깔아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섬뜩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이번에 나온 얘기고 그리고 가까운 기일 내에 군사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재래식 무기와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제 초대형 그 방사포 그리고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이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뭐 서울과 붙으면 서울이 30분 안에 초토화 된다고 하는 많은 방사포가 있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평양 시민들이 환호했던 것을 보면은 그 화성 15 개량형이라고 불렀지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다만 더 커지고 굵어진 게 나왔어요. 2017년 판보다. 그래서 이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다탄두가 아닐까라고들 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다탄두 기술이 아직까지 있을까 없을까는 모두 다 사실 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실험하는 걸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탄두일 경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상공에서 수소폭탄이 여러 개로 나눠져 가지고 곳곳에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치명적인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북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간다면 우리는 굶주려 힘들지언정 더욱더 전쟁 억제력을 비축할 것이고 우리의 국가 방위력이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 즉 이제 한반도 전쟁하는 게 아니라 너희 본토에서 전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핵 보유국이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고 핵 보유국답게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북미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좀 지켜봐야 돼요. 트럼프는 악마화했던 그 지도자와 3번을 만났어요. 오바마는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숨통만 쪼았어요. 죽으라고. 오바마 길을 갈 거냐 트럼프의 길을 갈 거냐. 지금 오바마 버전 2로 가고 있다 봤는데 이 사람이 버전 2로 계속 가버리면 내년 되면 끝납니다. 지금 바이든은 대통령을 2번 하겠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한 번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이맘때 되면 이제 벌써 끝날 때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권 말기에 뭐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한마디로 트럼프와 같이 용기를 낼 것이냐 오바마 2로 갈 거냐는 올해 안에 결판을 내야 되는데 지금 상태 아직까지를 보면 아직까지는 오바마 2 버전이다 라고는 아까 본다는 거였습니다. 자, 요 얘기가 아까 제가 했던 거 토탈리 디스트로이 넘어가면 됩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올해 6월달 바로 며칠 전이죠. 얼마 전에 그 조르단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화와 대결을 다 준비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대결에도 빈틈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평소에 참 존경에 맞이하는 어느 노 교수님이에요. 누구라고 말 안 했지만 대충 다 아실 텐데. 그분은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오더니만 한미 정상회담 A 학점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조만간에 북에서 우리 한국을 통해 가지고 북미 대화를 알선해 달라고 대화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또 몇몇 대북 전문가들은 이거 이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신호탄이다. 뭐 이렇게 막 발표들을 하더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정세를 들여다보면서 앞에서 쭉 제 이제 논리적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 2019년도 12월 31일 날 정면 돌파전을 결정했던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 작년의 그 75돌 열병식 연설 그리고 올해 1월에 있었던 8차 당대회 그리고 요번에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핵 협상과 뭐 제재 바꾼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 대조선 적대 정책을 완벽하게 폐기하겠다는 안을 들고 오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넘어가 보세요. 그 제가 볼 때는 키는 딱 열쇠를 제가 그려놨는데 키는 어디에 있느냐?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더 이상 북을 적대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맺고, 그러니까 전쟁 종전하고 평화협정 맺고 국교 수립하고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 관계, 사이좋게 국교 수립해서 서로 오고 가는 관계가 될 것이냐 아닐 거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딱 종착역이 왔다 지금.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미 관계는 더 시간이 없어요. 더 끌 수가 없을 만큼 이제 다 왔거든요. 왜? 핵 보유국이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 경량화하고 소형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미사일은 점점점 멀리 나가는 것만 아직까지 고체 연료에 의한 미사일을 아직 안 보여주고 있는데 고체 연료의 미사일이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문제로 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 SLBM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종착역이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있어서 이 키는 북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답을 해야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답을 해야 된다. 근데 미국이 그 답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요번에 네 번째 질문이 굉장히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어떤 관계냐? 마르고 다투로 싸울 거다. 왜 그런가? 볼까요? 그건 이런 거예요. 잠깐만요. 저희 장모님이 잠깐 좀 모셨다 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 장모님을 다 모시고 삽니다. 양탄일성. 그러니까 중국의 양탄일성은 다들 아실 분은 다 아시죠. 원자탄과 수소탄, 양탄과 인공위성, 즉 ICBM을 성공한 게 일성이라고 해서 중국이 양탄일성을 64년도 원자탄, 67년도 수소탄, 70년도 인공위성 발사 성공하고 나서 바로 키신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닉슨이 베이징을 72년도에 방문하고 국교 수립을 하자라고 약속하고 나서 국교 수립까지 가는 동안에 10년이 걸립니다. 즉 양탄일성을 성공하고 나서 10년 걸렸어요. 북의 양탄일성의 성공은 2017년도 1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본다면 2017년도 연말까지 간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교 수립한다고 해서 핵무기를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핵무기를 만들어진 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넘어가 볼까요? 중국은 34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 10%를 하는 경이적인 국가입니다. 2010년도에 GDP를 일본을 초월했고요. 무역 총규모는 2012년도에 미국을 초월했고 지금 수많은 나라가 제1위의 교역국이고 최대 상품 수출국이고요. 인구나 금 보유고 외환 보유고 세계 1위죠. 아무튼 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죠. 제가 넘어갈 거 얘기 안 해도 팍팍 넘기면 좋겠어요. 네. 시진핑은 그전에는 주로 이제 후진타오 때는 도강양회라고 했어요. 도강양회가 뭐냐면 빛을 숨기고 발전을 아주 하평 굴기 살살 일어나야 된다. 공격받지 않으려고. 지금 시진핑 그런 말 안 해요. 강국몽, 중국몽 딱 얘기합니다. 제가 탁 이러면 착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목표는 보면 있잖아요. 2021년 샤오康 사회를 만들겠다. 24세 9년 다툼 사회를 하겠다.
여기서 샤오캉 사회를 만들겠다고 2021년도는 중국 공산당이 1921년도에 창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될 때 샤오캉 사회를 만들고 오래잖아요. 그리고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데 중화인민국이 수립된 100년 되는 2049년도에 다툼사회, 한마디로 세계 최강대국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논리는 이제 중국의 1대1로인데 1대1로를 보다 보면은 이게 중국판 마샬 플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자신들의 돈으로 이제 중국과 유라시아를 연결하고 그리고 요 밑에 바닷길로 목걸이처럼 생겼던 목걸이 전략이라는데 해상 노선을 따라서 있는 요 나라들을 다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로로 따 옛날로 따지면 이제 이 비단길 따라가면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 여기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 다 오케이예요. 이거 다 싫다고 할 이유가 없죠. 너무 좋다.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자그만치 44억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 세계 GDP 약 30% 가까운 돈을 퍼붓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중국의 패권 국가로 가는 길이 보여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진핑과 푸틴이 악수를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왜 의미심장하냐면요.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일본만큼이나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 더 나빠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일 때도 서로 총싸움도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만큼 사이가 나쁜 나라들인데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당연히 이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선전포고의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 중국의 이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그 백악관에서 발표한 2020년 5월에 발표한 그 논문 그 글에 의하자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경제 가치 안보에 도전하면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공세한다라는 얘기. 실질적으로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선전포고입니다. 2020년에 한 거죠. 선전포고를 공식적으로 하고 그리고는 중국을 배제한 경제연합체를 구성하겠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쿼드 같은 경우가 원래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이거는 원래는 이 2007년도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이제 이 정보 교환 내지는 이제 군사 훈련에 의해서 유지됐던 대화 창구였는데 이제 국제기구화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의 그 아까 말한 목걸이 전략이라고 하는 1대1로의 해상 노선과 딱 겹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중 포위 전략으로 중국의 1대1로와 맞붙겠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그 쿼드에 이 한국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뜻을 강하게 비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전 산업에 거쳐서 아주 전면적인 무력전은 이미 2018년부터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뭐 화해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2049년 다툼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미 중국은 선언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데 있어서 사활을 건 패권 전쟁이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죽고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잠시 멈추는 듯이 보이고 잠시 화해 그런 거 없다.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맺고 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2019년도에 미국이 먼저 탈퇴하고 러시아가 탈퇴하면서 사실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있어서 미국이 이제 마음껏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배치를 어디다 하고 있느냐? 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호주 이런 데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마구 배치할 수 있는 국가들이라는 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가장 강력한 의미의 미국과의 대결에서 두 나라가 전면전으로 군사적 대결을 할 수 없는 이 핵 무장 국가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은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벌릴 수 있고 한반도의 위험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동북아 사드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사드 때 얼마나 반발했는지 우리 한류들이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사드를 안 하겠다 그랬어요. 막 철거시키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미 박근혜가 맺어놨다고 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앞정부가 했다 가지고 없었던 걸로 하지는 못해요. 물론 앞정부가 했는데 우리는 안 해. 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북쪽과의 관계도 그러더라고. 이명박 박근혜 보니까 뭐 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맺어놓은 거 다 박살내버렸으니까 미국하고나 뭐 이런 거는 절대로 못 깨는 것 같아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시진핑과 만나서 세 가지 약속을 했죠. 사드는 더 배치는 안 하겠다. 미국의 미사일 MD에 불참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였으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니까 뭔가 쿼드에 동참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을 일정 허용한 듯한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어요.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 모양이 될까 제가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딱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그 가운데서 딱 떨어져 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 한국을 보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올려봤어요. 볼까요? 진퇴양난이잖아요. 한국의 유일한 군사 동맹 국가는 미국이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한국이 제일 교육 국가고요. 서로 요구하고 있는 게 전혀 달라요. 쿼드에 참가해라, 이쪽은 1대1로 참가해라.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죠.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대만 문제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불장난하지 말라고 중국에서 바로 불같이 화를 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나와서 굉장히 우리 정부가 특히나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많이 했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화자찬할 내용이 아니라 과감히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이 품에 안기겠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많이 언짢았거든요. 그 뭐 백신, 반도체, 배터리 기술 교환, 뭐 히토류 아마도 제 생각에 미래 데이터 통신 뭐 6G 이런 거 글로벌 디지털 경제권 이런 거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미국과 미래 경제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쁨을 좀 가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이 어느 한편에 붙는 것이 이게 진짜 옳은 거냐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이 모습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워들 하길래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G7에다가 딱 세 나라를 더 불렀어요. 한국, 호주, 인도를 불렀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호주, 인도, 쿼드에 참가하는 나라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대중 포위 전략에 한국까지 끼워서 딱 집어넣으니까 아니 G10이 됐는데 세계 글로벌 탑10 안에 중국만 쏙 빼놓고 거기 활짝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지금.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문정부의 실패는 여기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이르는 것이죠. 문정부의 실패는 뭐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깊은 철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하고 의논하지 않고 6.15 공동선언을 합의하고 왔거든요. 6.15 공동선언 아시다시피 남과 북의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한다. 이 결정했고요. 두 번째는 남과 북의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으니
그 방향으로 통일 방안까지 합의했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제 협력, 문화 교류 협력 다방면적으로 하자. 이게 6.15 공동선언 엄청난 결단을 하고 온 거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그의 그 철학, 평생 살면서 빨갱이로 몰렸던 철학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로 가볼까요? 노무현 정부는 그런 철학은 없었어요. 그리고 정권 초기에 대부 송금 특검 같은 거 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죠. 사실은 정권 초기에 6.15 공동선언보다 더 큰 거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대부 송금 특검하면서 임동원 감옥 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정몽원 자살하고요. 그냥 개판돼 버린 거죠. 완전히 남북관계 완전히 개판되고 그러면서 6.15를 개선하는데 실패해버렸죠. 철학이 없었던 거죠.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겠다는 철학이 없었는데 대신에 노무현 정부도 뭐가 있었냐면 자주에 대한 결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워낙 미순위 효순위 싸움을 하면서 이제 당선됐다 보니까 반미 좀 하면 어때? 후보 때 했던 말이잖아요. 반미 좀 하면 어떤데? 이런 얘기 막 하고 전작권 돌려받자. 그리고 한반도가 균형을 잡아야지 뭐 미국 편에만 들면 되냐? 한미 동맹을 재편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던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작권 환수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출신들 별들이 막 수십 개의 별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어느 나라 별들이냐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그냥 막 호통치던 그런 결기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이제 북핵 문제에서 북핵 입장 가지고 미국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넘어가죠. 그러자 이제 그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 사람이 2014년도에 회고록을 썼는데 노무현을 만나보니까 그는 반미적이고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더라 이렇게 본심을 숨기지 없이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사고를 하고 그 입장을 견지한 거. 이 입장 때문에 사실은 망한 거죠. 그래서 남북관계가 망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은 여기 너무 잘 나와요. 작년 6월 25일 날 했던 연설인데요. 우리는 북의 50배가 넘고 GDP가. 응? 너희들 그 경쟁 다 끝났어. 최저 경쟁 끝났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뭐 통일까지 안 가도 좋으니 그냥 싸우지만 말자. 이런 연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에 대한 관점도 없고 또 뭐 미국에 대한 관점은 그냥 오로지 한미동맹 강화론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노무현 정부가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하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해보니까 괜히 그 쓸데없이 반민이 자준이 하는 표현들을 쓰면서 실익도 없이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결론이 안 나더라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신뢰를 우선 얻는 게 1번이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가 바뀌어져서 신뢰가 생기면 그래서 그 두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받아가지고 북미 간에 중재를 하자. 그랬는데 거꾸로 미국이 남북간에 맺은 합의에 대해서 야, 하지마 하는 순간에 그렇게 판문점 선언과 평양 9.19 공동선언에서 맺었던 그 수많은 합의사항이 다 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민족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맹목적 신앙이 있었고 남북관계를 미국의 대북 정책에다가 종속시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정책, 북미 관계가 우선을 앞둬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하고도 연결되어 있었겠죠.
그렇게 되니까 남북 관계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뼈아픈 대목이 되면서 오늘날 완벽하게 실패한 남북 관계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마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향해 가는데 저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 넘어가 볼까요? 패러다임 뭘 바꿔야 되는지. 첫째는 북의 비핵화가 한반도 정책 최우선 목표다라고 하는 논리 모순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북 비핵화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 북이 핵을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원래 핵무기는 비대칭 전력이라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넘어가 볼까요? 가장 무서운 거는 이겁니다. 핵무기를 독점하는 게 조폭이에요, 원래. 지금 전 세계에 핵무기를 독점한 나라들 5개. 자기들 뭐 하고 있어요? 유엔 안전보장회의 상임이사를 딱 찾아가지고 비토권까지 갖고 있어요. 국제 권력을 독점해버린 거거든요. 자신들이 2차 세전, 1차 세전 맨날 싸우던 동네 조폭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 다 들고 있으면서 국제 권력을 딱 독점하고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 갖지 마라. 이게 바로 NPT잖아요. NPT는 정말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자기들밖에 나머지는 못 갖게 하는 건데 핵보유 자체가 모든 국가의 사실은 권리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확산을 시키면 안 된다는 이유로 오로지 몇 나라만 갖고 있어요. 자, 그러려면 NPT 정신이 뭐겠어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걸 약속한 조약이에요. 근데 역으로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핵으로 위협한다면 핵이 없는 나라는 핵을 가질 수도 있는 조약이에요. 미국은 북을 한국 전쟁 당시에도 50발 이상 원자탄을 떨구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고 전쟁 끝나고 나서 53년도 레드포도 전략에 의거해서 한반도에 핵 전술핵을 자그마치 1,500개나 갖다 놓아서 91년도에 철거할 때까지 91년도 이후에는 끊임없이 한미 팀스트 훈련부터 시작해서 온갖 한미 군사훈련에 핵무기를 동원한 북의 핵으로 완전히 쓸어버리는 계획을 계속 가져왔단 말입니다. 북은 미국에 항복하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북이 미국에서 아무런 답도 안 내려주는데 핵무기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럼 한반도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남북과 대화도 못합니까? 한반도 북이 핵을 없애지 전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을 만든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제거하기 전에 핵부터 없애라라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다라는 패러다임을 바꿔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에 북이 핵을 갖고 있어서 평화롭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한미동맹은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다들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해요. 한미동맹은 영원한 우리의 아주 유일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한미동맹은 그런 거 아니다. 넘어가 볼까요? 한미동맹을 튼튼히 받쳐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1954년도에 전쟁 끝나고 나서 맺은 건데요. 거기 4절 보면 이래요. 여기 보면 더 라이트라고 나오죠. 권리라고 나와요. 무슨 권리라고 나오냐면요. 미국은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육군, 해군, 공군을 어디든 배치할 권리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허락하고 미합주고 수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권리라고 나와요. 권리. 미국의 권리. 대한민국 영토 내와 부근에 미군을 배치할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주일 미군, 주필리핀 미군하고 바로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데는 주둔비를 미군이 돈을 내잖아요. 필리핀 정부에다가 땅을 쓰니까.
우리는 주둔비를 우리가 내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매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13%씩 막 올라가고 더 황당한 거는 이게 심각한 군사주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요. 무기한이라는 게 무기한 기한이 없어. 무슨 조약이 기한이 없어. 다른 나라들과 미군들은 다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되면 그때마다 새롭게 조약을 맺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제 6조에 근데 제가 빨간 넘어가 버렸네. 하나 읽구만. 빨간 줄로 제가 그걸 표시해놨어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느 당사국이든 타 당사국에 통보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그게 됐죠. 그러니까 1년 전에만 아니 우리 그만할래 하면 돼. 답은 있어요. 방법은 있어. 안 할 뿐이지. 안 할 뿐인데. 자,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 헌법을 제가 몇 개 뽑아놨어요. 이게 얼마나 위헌적인가. 이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위헌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 헌법에서 할 책임이 있고요. 국토의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토를 제멋대로 써도 되는 권리를 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배치되죠. 셋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북핵 위협론인데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북이 근데 핵을 갖고 있으면 너무나도 우리가 위험하지 않느냐. 저는 도리어 좀 너무나도 이게 약간 이제 도발적인 이제 표현을 써봤는데 북핵이 있어도 전쟁을 좀 도리어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너무나도 좀 웃기는 얘기 같죠? 원래 핵 자체는 한반도 내 지도를 그려놨잖아요. 한반도 자체가 워낙 좁아서요. 남침용을 쓸 수가 없어요. 이 핵은. 북쪽도 다 같이 오염돼가지고 한반도에서 핵 쏘버리면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남침용으로는 실익도 없고 벌써 나가요. 실익도 없고 이것은 북이 미국에 대한 자위적으로 만든 것이라서 미국이 94년도 기억나시죠? 카운트다운까지 들어갔었잖아요. 북을 공격하겠다고. 그랬으면 공격했으면 전쟁이 나는 거고 그 전쟁을 막을 길이 없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은 못하는 거죠. 미국이 카운트다운을 놓고 북을 바로 폭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에서 먼저 전쟁을 하러 내려오지 않는 한 전쟁할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북은 남침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북의 일관된 주장인데 지금 미국이 북을 때릴 수 없다라는 것이 도리어 전쟁 위협을 훨씬 줄여주고 있다라는 게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패러다임을 이제 하나를 북미 관계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다가 망해버린 패러다임이 북미 관계가 우선 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남북 관계 우선론, 남북 관계 간에 맺은 합의들 많잖아요. 그거 진행하면 한반도 주도권을 쥐면서 미국도 중국도 우리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남북 관계를 우선한다라는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북미 관계 우선론은 끊임없이 남북 관계가 거의 종속되면서 끌려가게 된다. 그러면 북에서 숨어진 맺었던 약속 좀 무겁게 이행하라고 얘기하는데 이행도 안 하면서 합의 사항을 뭐하러 자꾸 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다섯 번째 패러다임인데 전작권 있잖아요.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전작권은 돌려받을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부 전작권 환수를 해가지고 조건을 5가지, 6가지 하다가 완전히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리고 깨놓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서든 자국의 군대를 다른 나라의 사령관한테 지휘하게끔 둘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미국은 한미 군대를 우리 한국 사령관이 지휘하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각의 군대 각각이 지휘하고요. 미군은 여기 와 있는 손님이니까 손님도 아끼고 니네 군대 네가 지휘해야 돼. 한 번도 없는 우리가 지휘한다. 전자권은 합성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줘. 그럼 가져오는 거야. 그냥 줘하면 돼요. 협상 안 하면 돼요. 전자권 왜? 줄 때도 우리가 그냥 주겠다고 준 거예요. 협상해서 준 것도 아니야. 저 편지 한 통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편지 한 통 쓰면 되죠. 전자권은 우리가 오늘부로 그냥 갚겠습니다. 끝. 제 말이 정답입니다. 전자권은 협상의 대상 아니다. 정세현 장관은 이런 말을 했죠. 싱가포르 회담은 미국 관계 개선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가 내용인데 근데 왜 자꾸 관계 개선은 빼고 비핵화만 약속하고 떠드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심하고 미국이 우려해도 밀고 나가자. 이분이 종종 옳은 말을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넘어갈까요? 가끔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장기적으로 한미동맹 깨버리고 다자안보 협력체로 가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한다. 나 이런 말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다자안보 체제로 가야 돼. 근데 뭐 최근에 뭐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예, 또 이분도 제가 좋아하죠. 외교원장. 아 미국 앞에만 서면 가스라이팅 된다. 이런 얘기. 왜 우린 자꾸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이런 표현을 최근에 했죠. 한미관계 재편하자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또 좋아하는 분, 이분은 제가 많이 좋아하죠. 이분은 이제 비핵화는 분단 유지를 위한 유령의 덫이다. 뭐 이런 또 명언을 남겼어요. 비핵화를 잊으라. 평화를 이야기해 평화가 온다. 뭐 이런 명언을 남겼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해요. 자, 제가 이제 10시 30분까지 하는 건데 이제 다 됐잖아요. 원래 초반에 한 10분을 쓸 때도 쓰는 바람에 약간 원래의 계획에 조금 빗나갔으나 그러나 뭐 괜찮습니다. 다들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었어요? 우리의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반도 평화경제회의도 사실상 통일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중에 하나지요. 전문가들과 그리고 운동가들, 통일운동가로 모여있는 아주 대한민국의 보기 드물게 훌륭한 단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동의들을 많이 안 하는 표정은 아니죠. 그런데 성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미국의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만 했지 사실 우리 성찰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저는 성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이 열리고 막 9.19로 갈 때 그 역사적인 순간 저는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저는 이제 앞으로 저의 남은 삶을 다 여기에 던지겠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과거의 모든 행동을 다 중단하고 일을 하겠다 막 이랬거든요. 한때 했던 막 정치도 안 한다 이렇게 막 선언하고 그랬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열린 기회를 갖다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 편승해가지고 그냥 교류 사업 잘해볼까? 과거의 북쪽과의 연계를 잘 열어가지고 평양 갈 생각들만 하고 앉아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실제로 2018년도 그 9.19 공동성명 나오고 난 이후 그리고 선언하고 난 이후 군사적 합의 안 지키고 10월 10일 날 그 트럼프의 그 유명한 발언 They did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우리들은 승인 없이 너희들끼리 아무것도 못할 거야 막 이럴 때 왜 가만히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막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만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랄이 뭐야. 헛짓할 때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다 같이 볼 때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런 대중들의 민족 자존심이 막 일어날 때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야. 그냥 잘 돼가는데 재뿌리지 말고 좀 더 지켜만 보다가 망했다 이게. 그래서 난 성찰합니다.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넘어가 볼까요?
성찰을 하니까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과거에 이걸 참 통일운동하는 모습을 띄우는 건데, 보세요. 과거에 생각을 해보세요. 당국이 무슨 뭘 한다고 해가지고 넉넉히 보고 있거나 성과에 편승한 적이 없어요. 통일운동은 항상 정세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지금 한반도 평화경제에도 계속 정세를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통일운동은 제 역할을 해야 돼요. 이보다 훨씬 암울했을 때도 돌파했는데, 정말로 당국관계 발전에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너무 틀려요. 너무.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촉구할 때가 아니다. 촉구할 때가 아니다. 정부가 안 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자주적이지 못할 때는 강하게 야단쳐야 됩니다. 미국의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미국한테 납불킬 각오를 하고 싸우자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을 철회해라. 군사합동훈련 중단해라. 예속적으로 한미동맹을 재편하자. 위헌적인 요소 있는 한미 상해 방위조약 그거 좀 그만하자 좀. 응? 한미일 쿼드에 들어가지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거 너무나도 보이는데 다들 입 다물고 보고 있으면 되냐. 종전선언, 평화협정, 공로선언 이행 요구하자. 국가보안법 이거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 국가보안법이냐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전면적인 반전평화운동, 남북합의상 전면 이행운동 이런 거야말로 시민단체들이 할 일이거든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라는 반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뻔한 거잖아요. 자, 저 밝은 태양이 보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남북 관계를 우선하겠다는 마음. 정말 한반도는,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만든 비전은 이거예요. 남북 주도로 동북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자. 이게 비전을 얘기하니까 제가 딱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평화 통일의 비전. 자주적으로 가보자. 외세의 간섭. 미국이나 중국의 간섭 통제 받지 말고 우리가 가자. 균형 잡힌 자주 외교를 하자. 아니 뭐 굳이 뭐 우리 반미까지 안 얘기 안 해도 좋대요. 미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태권은 30년 동안 앞으로 이제 나라고 닳도록 할 건데 거기 어느 한편에 붙어가지고 빌붙어서 그렇게 비실비실 살지 말고 좀 당당하게 균형 잡힌 자주외교 하자. 그래서 동북아에서 평화 번영의 비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마지막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네, 이거죠. 다들 이제 미국 얘기만 하면 겁을 많이 내길래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천년 로마 제국이 누가 망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만사는 때가 되면 다 기울고 무엇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한반도가 동북아에 당당하게 균형을 잡아나가고 평화와 번영을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에 정말 좀 주인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좀 굳게 생각하는 그런 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쉬지 않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 한 잔 드십시오. 예. 예, 격변의 한반도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목소리 높여가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새로운 거 많이 배웠다, 정신이 번쩍 든다, 뭐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시고 질문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워낙 뭐 명쾌하게 하셔가지고 잠깐만요. 질문이
그 공정 선생님 혹시 질문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문이 마지막에 없죠. 예. 예, 강태영 선생님이 말씀을 남기셨는데 네.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애매해서 직접 한번 물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태영 선생님 그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의미에서 쓰신 건지. 네. 저도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떤 청년 진보 정당 당원으로서 교수님의 그 어떤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되고, 저도 이제 저희가 속한 그런 어떤 여러 조직이나 단체에서 저부터라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편승하거나 추수한 게 아니라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어떤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그 트럼프 그 작자도 그러고 우리 굉장히 오만하잖아요. 우리의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그런 거 니들은 한치도 못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미국의 그런 어떤 일관된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자, 어떤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 독자적으로 하자. 근데 이게 진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나서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미국의 제재의 칼날이 이제는 북측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까지 한반도 전체를 그냥 가질 수 없다면 그냥 차라리 잿더미로 해가지고 그냥 자기 그냥 접수해버리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갈까,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남측은 또 북측하고는 다르잖아요. 남측은 개방 통상 국가이고 어쨌거나 껍데기나마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대중들도 거기에 이제 특히나 그 어떤 미국식 그런 어떤 사고, 미국식 의식 이런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사실 저는 그런 어떤 주변에 아직까지 어떤 이 사상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대중들을 보면은, 이건 그냥 껍데기만 우리 한국 사람이지, 그냥 이거는 골수까지 그냥 저 미국식 양키 그런 거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DJ 그때 또 노무현한테도 이렇게 막 뭐 회고록이긴 하지만 뭐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고, DJ한테도 디스맨 이러고 있는 그런 또 미국 애들이 그거를 이제 계승하고 그거를 이제 더 심화 발전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자주 노선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예 그냥 이제는 남측까지 그냥 다 말려버리려고 할 게 명확관한데, 그럴 때 대중들이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모두가 이거에 이제 찬성하기는 또 그럴 거니까, 어떤 우리의 통일 노선에 모두가 더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난리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지 솔직히 저는 좀 걱정이 돼요. 특히나 이제 제가 또 아니, 여기 그, 몇 안 네, 되는 우리 20대로서 교수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뭐 네, 거기에. 알겠고요. 뭔 말씀하시는지 알았으니까, 예,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질문 고맙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어디를 가든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미국이 우리를 제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만약에 그런 대통령이 나타나면 CIA가 가만두겠습니까? 뭐까지도 약간의 두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약간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반도를 바라볼 때 미국에 대한 뭐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지만, 미국이 실제로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뭐냐면 이 트럼프가 나타나서 미국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미국을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친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군사력이 힘드니까 말이야, 우리끼리라도 먹고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거고, 그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바이든이 등장했는데, 아메리카를 이제 백한다고 뭘 백합니까? 또 그 어려움은 그대로 아는 채로, 즉 미국의 위기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존재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한반도가 명분 있게 남과 북이 손잡고 합의했던 사항들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제재를 가한다거나 또는 강력하게 남쪽을 압박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더 친중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즉 우리만 두려운 게 아니라 미국도
과거 같으면 우리가 힘이 없는 아주 제3세계 국가의 약한 국가면 지도자를 아예 암살해버리죠. 미국 제3세계 국가들 지도자들 암살 많이 과거에 했었잖아요. 요새는 절대 이제 잘 못합니다. 못하는 데다가 한반도의 북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남쪽은요.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력이 제법 있고 BTS만 하나 놓고 보더라도 아무튼 당당한 국가예요. K 방역만 놓고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함부로 막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미국의 엇서는 문제를 스스로들이 우리가 미리 알아서 다 선을 거놓고 겁을 내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냥 알아서 가스라이팅이 맞아요. 알아서 기고 있거든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성공단을 2018년도 금강산 개성공단 열자 철도 도로 연결하겠다 세 가지 합의하고 2018년도 10월에 바로 미뤘으면 그건 못 막아요. 국민적으로 압도적 지지와 전 세계적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여론을 등에 업고 가면 되거든요. 즉 제일 큰 무기는 국민적 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가 훌륭한 정부가 들어서서 집권 초기에 국민적 지지가 높을 때 세게 밀면 밀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성공단만 해도 딱 단적인 예로 그 세컨더리 보이콧들이 기업들이 하겠습니까? 막 그러는데 제재가 있으면 제재를 넘어갈 방도는 얼마든지 찾아내거든요. 그 김진양 이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제재가 있으면 제재를 극복해가면서 열 수 있고 어떤 거는 뛰어넘어가야 되고 어떤 거는 타넘어가야 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나 미국의 경제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다 파기하고 갈 수는 없어요. 막 한미동맹 파기한다 못한 이래 버리면 정말로 이제 판이 깨지니까. 하지만 이런 거잖아요. 한 발자국 나가고 그럼 그러니까 또 한 발자국 나가고 어느 날 보니까 경계선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라. 그냥 한 발 나가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납불 켜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예 처음부터 해보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왜 전략 자체가 한미동맹 우선론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추자 뭐 이런 얘기 것이고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패러다임을 바꾼다 해가지고 한미동맹 폐기하고 막 내일부터 당장 이제 막 미국하고 관계 끊고 막 간다 이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재 우리의 역량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다만 이제 가는 방도에서 마음의 준비는 그렇게 하고 정말 가보자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예. 또 아마 질문이 몇 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공유하시죠? 예. 오늘도 공정호 선생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글쎄 빨리 말씀하셔서 못 들었는데요. 아, 53년 예.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아. 놓은 것을 무슨 플랜이라고 했나요? 53년도부터는 레드포드 전략이라고 레드포드 예, 저 레드포드. 영화 배우 이름하고 똑같아요. 레드포드 전략이라서 예, 네, 아시아 쪽에 핵무기 우위에 의한 미국의 전략이라 해서 핵무기를 이제 막 갖다 놓는 전략이에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술 핵무기를 많이 갖다 놓게 됐죠, 나중에. 그리고 이거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네. 91년도에 철거할 때까지들 많이들 문제가 됐었죠. 그 다음 질문은 언론에서 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는지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얘기라서 지금 여기서 진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하죠. 김정희 선생님 질문인데요. 남한에서 지금까지 민주화를 이룬 건 대중이었지만 촛불을 든 이후, 즉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통일 민주 세력들이 도리어 분산 속에 각자 활동이 중구난방으로 아젠다가 더 이상 일반 대중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미적, 종미적 행위를 비판하면 도리어 우리 내부에서 내부 총질이란 비판을 받습니다. 정치 세력은 전혀 한 발 앞으로 나가길 원하지 않는데 시민은 어떻게 한 발을 나갑니까? 예. 아니, 예전부터 우리 시민들이야 정치 권력이 잘못되면 엎어버리는 게 시민들의 힘인데요. 한 발 먼저 나가야죠.
정세를 선도하고 그리고 정부가 잘못하면 꾸짖고 하는 힘이 시민한테 있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촛불로 만든 정부인데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지금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뭐든 비판만 하면 난리 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이제 잘못된 학습 효과인 거예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가 진보 진영한테도 비판받고 보수 진영한테 비판받고 양쪽으로 비판받아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학습 효과 때문에 그래서 문 대통령한테는 공격하지 말자 이런 게 좀 이제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 시민운동이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정말 살아있는 시민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 정부에 대해서 보다 원칙적으로 갈 것을 요구해야 네. 됩니다. 네. 그냥 박수 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그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길게 하시면 다른 분이 못 하시니까 소감을 한마디씩 이렇게 좀 하실 분들 말씀하시면 좋겠고, 우리 강경숙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공유는 해제해 주십시오. 화면 공유는. 네. 네, 김창현 교수님 역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언제나 저는 여기서 제가 여기 스터디 팀을 한 번도 제가 이제 빠뜨린 적이 없이 어떻게 졸려오도 어떻게든 들었는데 하여튼 오늘 되게 명쾌하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남남 갈등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뭐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가만히 두겠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질문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언론이 전혀 주목해주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고하는 이 스탠스랄까 이 포지셔닝이 저는 너무 정상적이지만 다른 분들이 보기엔 엄청 레디칼하고 엄청 위험한 요소라고 또 보기도 하고 아직도 이제 북한은 주적이고 보면 뭐 국방 백서 같은 데도 그렇게 아주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아까 시민들이 뭔가 하자 그런 것들을 좀 논의가 되면 좋겠어요.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령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금 뉴노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게 주문하는 거잖아요. 뉴노멀을 우리가 좀 뭔가 제시해 달라 스탠다드를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부상이 되어 있는데 가령 뭐 우리가 많이 활약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분야든지 우리가 좀 손을 잡고 국민이 먼저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정치계에서 여러 역학구도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지게지구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에너지들을 잘 이렇게 발산해서 뭔가 토대를 좀 잘 마련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정치권보다는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없을까. 너무 안이하고 뭐 낭만적인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것들을 잘 짚어서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마련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병화님 손 들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 유병화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찾지를 못하네. 예. 음소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유병화님 음소거 해제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해제했습니다. 예.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요즘에 우리 이제 평화철도있기나 뭐 여러 그 민주평통에서 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또 그 뭐냐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시민단체 쪽에서 하는데 그게 여러 단체에서 함께 해서 힘을 실어줘도 부족한데 좀 그렇지 못한 이면이 있어요. 내면에.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여당의 눈치를 보는 사람, 아까도 말씀하셨죠. 어떤 분이. 그리고 또 현재의 기득권에 어떤 금이 갈까 걱정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우리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는 미국하고도 상관이 없고 외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우리 국민의 기본 주권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정답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이 내용은 지금 진행한 것으로 보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은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6분이어서 제가 한마디만 혹시 해도 될까요? 예, 어느 분이시죠? 네, 정용일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예. 평화철도 정용일 위원장님이십니다. 예, 위원장님. 아무튼 우리 김창희 교수님 요즘 동해번쩍 서해번쩍 맹활약하시니까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의견이고 하나는 질문인데 이 동맹에 대해서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아까 양탄 일성 중국이 핵 개발할 때 이야기를 하셨죠. 당시에 이 동서 대립 냉전이 극단적으로 이게 펼쳐질 때였지만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소련과 미국이 중국의 핵 개발 시설을 공동 폭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이제 실행은 못했지만, 자 이걸 뭘 말하냐? 이 동맹도 이념도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골목대장 하는데 방해가 되면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국의 핵 개발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던 나라가 북한입니다. 명분은 그런 거죠.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2017년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반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물론 북쪽과의 동맹관계를 원하고 있지만 자기 국익에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처럼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런 동맹은 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 저는 우리가 이걸 좀 전제로 해서 우리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김장일 교수님한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부 일각에서는 규모를 축소한다 또는 실동훈련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다. 그러니까 북쪽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대 섞인 얘기가 진보 진영 안에서도 조금씩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될 것인지 우선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떤 결정이 나든 우리 이 시민사회 진영, 진보 진영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지금은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이시지만 얼마 전까지 필드에 사령관으로 계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의견, 같은 주제입니다만, 자,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한미연합훈련은 강행되고 우리의 노력은 좌절되고 8월 이후에 그러면 어떤 국면이 펼쳐질 것인가. 제가 좀 길게 질문 드렸는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제가 종합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의도된 질문에 의도된 답을 하라. 저기 8월에 군사훈련은 바로미터겠죠. 그러니까 3월 달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북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강대강에 있어서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예견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근데 8월의 군사훈련을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강력하게 우리 정부도 미국을 설득하고 또 미국도 이걸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하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라고 또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될 것이다라고 해서 잘 되는 사례는 없다.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대북 적대 정책과 그동안의 군사훈련에 대해서 가져왔던 관점과 태도로 본다면 지금 군사훈련을 안 해야 될 이유가 현재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려고 들 것이고, 우리 정부는 내심 남북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좀 정권 말기에, 그것도 선거가 다가오는데 좀 뭔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그걸 안 했으면 하는 내심이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미국에서 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지 말자는 말을 꺼낼 수 있는 정부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군사훈련으로 끌려 들어가서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좀 대화와 대결에서 대결을 더 준비하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일 것이고, 또 그래서 뭐 지금 마치 대화가 곧 열릴 것처럼 말하는 여러 입장들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망상이라고 제가 망상을 갖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요. 북에서 그야말로 그동안 이제 강대강이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몇 가지 준비를 가까운 기회 내에 군사위성 띄우겠다는 얘기도 표현이 나오고, 북을 연구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아주 단순 명쾌하다. 북의 공식적 기구에서 공식적 발언을,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나온 발언들을 열심히 스타디하면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이쪽으로 가니까 하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거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다면은 몇 가지의 그동안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도,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해야 되는 때가 왔거든요. 계속 좀 쌓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군사적 이유만으로도 몇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훨씬 진중하게 그리고 훨씬 적극적으로 군사훈련을 하면 정말 관계 파탄 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시민운동다운 우리의 운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올 8월로 가는 데 있어서의 이 7월, 8월을 굉장히 좀 뜨겁게 우리도 좀 제기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답이 뭡니까? 전부 다 손잡고 함께 이제 말도 안 되는 정세 악화를 평화로 돌리기 위한 작업을 이제 함께 벼를 쳐야겠죠. 예. 미흡하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5분의 현답 고맙습니다. 예. 11시가 넘었습니다. 11시 4분인데요. 다음 주는 조금 주제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얘기가 아니고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 세대가 바라본 그 2021년 한국 정치의 주소. 그 제목은 1987년 6월과 1991년 5월 그리고 2021년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평화의 길의 사무처장인 안영민 씨가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3, 4분 후에 문을 닫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현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